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선악의 기원. 지은이는 폴 블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발달심리학과 언어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2003년 철학과 심리학의 탁월한 학제간 연구를 인정받아 스탠턴 상을 받았고 2004년 예일대학교에서 뛰어난 교수에게 수여하는 렉스 힉슨 상을 받았다. 우리의 경이로운 친절함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의 능력은 악마가 존재한다는 증거일까? 본디 도덕성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설, TV 드라마, 영화처럼 허구이건 언론과 역사에 등장하는 실제 사건이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권선징악이다. 우리는 착한 자들이 상을 받기를 바란다. 나쁜 놈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선함에는 한계가 있으며 때로 그렇기에 비극적이다. 1651년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사악하며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본디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지역주의와 편협함에 쉽사리 기운다. 우리가 보이는 본능적인 감정적 반응 가운데에는 집단 학살과 같은 끔찍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다. 가장 악명 높은 건 바로 혐오감이다. 아기의 도덕적 본성을 올바로 이해하면 어른의 도덕적 심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마련될 수 있다. 여러 실험 결과 우리의 도덕성은 일부 측면은 타고나는 것이고 일부 측면은 그렇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연민과 비난을 하도록 유도하는 도덕 감각이 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추한 본능도 있다. 이런 본능은 전이되어 악으로 흑화하기도 한다. 우리는 악한 근성으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라며 19세기에 어린아이들의 타고난 폐악을 언급했던 토머스 마틴 목사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니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덕 철학자들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 게다가 많은 비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린다. 사람들에게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했더니 많은 이들이 나는 도덕성을 믿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 도덕성은 누구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고 없는지를 정하는 규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아기는 쥐나 비둘기보다 연구하기가 더 힘들다. 성인 대상으로 설계된 뇌영상 촬영법은 대개 아기에게는 맞지 않는다. 너무 위험한 탓도 있고 실험 대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 바로 아기 눈동자의 움직임이다. 참으로 아기의 눈은 영혼의 창이다. 주시 시간, 즉 아기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주시하는지를 보면 아기의 이해력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기도 같은 것을 보고 또 보면 질려서 눈을 돌려버린다. 지루함 또는 습관화는 같은 것에 대해 보이는 일종의 반응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아기가 무엇을 같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가령 아기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줄 아는지 궁금하다고 가정하자. 먼저 아기가 질릴 때까지 고양이 사진을 되풀이해서 보여준다. 그런 다음 강아지 사진을 하나 보여준다. 이때
아기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면 차이점을 간파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여전히 지루해한다면 차이를 모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주시시간 측정법을 사용하면 사람이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예상치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특히나 아기에게 적합하다. 많은 연구 결과 아기는 3개의 대상과 2개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기가 지루해할 때까지 2개의 대상, 즉 강아지 2마리, 의자 2개, 신발 2개 등 이런 사진을 연이어 보여주다가 3개의 대상이 나오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 아기는 더 오랫동안 그 사진을 주시한다. 이는 아기가 2개와 3개의 차이를 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시시간 연구법의 발달은 아기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혁명을 불러왔다. 방대한 연구 결과 수십 년간 수많은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이 배워왔던 내용과는 반대로 이제는 아기가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이 거의 어른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기들도 물건이란 단위별로 움직이고 단단한 데다가 중력이 작용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시공간을 이동하는 연결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한 연구에서 캐런 위는 아기들이 물건으로 기본적인 수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심리학자 크리스틴 오니시와 르네 바이야르종은 생후 15개월 아기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먼저 아기가 보는 앞에서 한 어른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그 어른의 눈을 가린 뒤 상자 속의 물건을 다른 상자로 옮겼다. 그러자 아기는 나중에 그 어른이 실제로 물건이 든 상자가 아닌 원래 상자에 손을 넣을 거라고 예상했다. 아기는 일종의 정교한 심리적 추론을 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아이가 4세나 5세는 되어야 이런 능력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듯 어린 나이에 일찍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지니는 사회적 동물이다. 한 연구에서는 아기들에게 한 대상이 가까스로 틈새를 통과하려는 다른 대상을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아기들은 도와주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고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하학적 도형들이 서로 돕거나 방해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가령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언덕을 오르려고 애쓴다. 이때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는 노란 네모가 동그라미 뒤로 가서 슬쩍 밀어 올려준다. 즉, 도와준다. 반면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는 초록색 세모가 빨간 동그라미 앞으로 가더니 동그라미를 아래로 밀어서 방해한다. 이런 내용을 보여준 다음 아기에게 빨간 동그라미가 노란 네모나 초록 세모에 다가가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생후 9개월과 12개월 아이들은 동그라미가 방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조력자에게 다가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움직이는 도형에 눈을 붙여 사람 모습에 더 가깝게 만들자 효과가 더 뚜렷했다. 우리 예상대로 생후 6개월과 10개월의 아이들은 방해자보다 조력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거의 모든 아기가 착한 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아기는 조력자에게 끌리거나 방해자에게 혐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둘 다일 수 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투입했다. 그 결과 선택권이 주어지면 아기는 중립적인 인물보다는 도와주는 인물을, 방해하는 인물보다는 중립적인 인물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착한 편에 마음이 끌리고 이와 동시에 못된 편에는 반감을 느낀다는 의미였다. 아기들은 거의 항상 이런 패턴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생후 3개월 아기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생후 3개월이면 정말로 민달팽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손뻗기 동작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실험을 할 수 없었다. 원령이 어린 아기들의 경우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이용하면 선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아기들에게 두 등장인물을 동시에 보여주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생후 3개월 아이들은 착한 편을 보는 걸 선호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기가 보이는 반응에는 성인의 도덕적 판단 특유의 특징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할 법한 행동에 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영아들에게 보여준 다음 누가 착한 사람이야, 누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못된 사람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어른들처럼 조력자가 착한 사람, 방해자가 못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우리가 도덕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 완벽한 사이코패스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는 보기 많게도 높은 지능과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지니고 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식욕과 성욕, 호기심 등 동기부여가 되는 욕구도 얼마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은 결핍되어 있다. 감사와 수치심 같은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그에게는 도덕적 정서가 없다. 사이코패스는 길 잃은 아이를 구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잘 안다. 다만 이와 연관된 도덕적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이다. 상상이 아닌 실제 사이코패스들도 거의 같은 대답을 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데이먼이 소개한 뉴욕타임스에 실린 13살짜리 강도의 인터뷰 기사를 보자. 이 소년 강도는 악랄하게 노인들을 공격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시각장애인 여성도 한 명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알아볼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가 피해 여성에게 가한 고통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소녀는 그런 질문을 받고 놀란 듯이 대답했다. 그걸 내가 왜 신경 쓰지요? 난 그 여자가 아닌데.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들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아니, 세상에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지? 연쇄살인범 게리 길모어는 도덕적 감정이 없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었다. 난 언제든 살인할 수 있었소. 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완전 진짜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안다오. 그래도 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소.
10대 때 3명의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피터 우드콕의 인터뷰도 살펴보자. 정신병원에서 수십 년을 보낸 후 그에게 감시받지 않은 상태로 3시간 동안 구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허가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는 친하게 지내던 다른 환자를 불러내어 숲으로 가서 그를 도끼로 살해했다. 질문자: 그때 당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좋아했던 사람 아닌가요? 우드콕: 호기심이 생겼어. 그리고 분노도. 내가 들이댈 때마다 그자가 날 밀쳐냈거든. 질문자: 그렇다면 왜 당신의 호기심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고 느낀 거지요? 우드콕: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했소. 질문자: 하지만 당신은 이미 3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드콕: 그렇소. 하지만 그건 벌써 옛날 옛적 일이잖소. 양심은 어렸을 때부터 발현되어 우리가 이러저러한 충동에 저항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는 처벌받는다는 위협 없이도 선하게 산다. 원래 이기적이거나 잔인하게 행동하면 불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에비게일 마쉬 연구팀은 사이코패스가 공포에 질린 표정에 현저히 무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통 사람들은 공포를 알아보고 이를 괴로움의 표시로 생각하고 처리한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공포에 적절히 반응하기는커녕 이를 알아보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마쉬는 한 사이코패스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이 사이코패스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연달아 보여주었지만 공포에 질린 표정은 계속해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깨달은 그녀가 던진 한마디는 아, 내가 칼로 찌르기 직전에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네. 배고픔은 음식을 찾게 만든다. 성욕은 성적 행동을 유발한다. 분노는 일종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공격성을 띠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감이 존재하기에 우리에게는 연민과 이타심이 우러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공감과 친절하게 느끼고 행동한다는 의미에서의 연민 사이에는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첫째, 공감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지 말지 선택한다. 공감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둘째, 연민을 유발하는데 공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한 꼬마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보인다. 호수는 몇 피트 깊이밖에 되지 않지만 아이는 익사 직전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이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구조 과정에서 신발을 버리더라도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끌어낼 것이다. 보아하니 철학자들은 물에 빠진 아이들을 예로 드는 것을 좋아하는 듯하다. 20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그랬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은 없다. 셋째, 공감 없는 연민이 가능하듯 연민 없는 공감도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똑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을 멈추고 싶은 경우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신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택할 수도 있다. 가령 호수 주변을 벗어나는 것이다.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괴로움을 즐기면서 이 괴로움이 지속되거나 악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감정의 극단적 예가 사디즘이지만 어떤 샤덴프로이데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내 경쟁자가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고
그 경험을 즐기며 고소해할 수 있다. 연민과 도덕성이 같지 않을 뿐더러 때론 서로 충돌하더라도 연민은 필요하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도덕성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 세상에 발을 들인 첫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한다. 동떨어진 섬과 같은 악의는 없다. 신생아들조차 다른 사람의 표정에 반응한다. 실험자가 아기에게 혀를 내밀어 보이면 아기는 그를 흉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아기는 태어나서 거울을 본 적이 없기에 어른의 혀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입속의 혀에 대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모방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기와 주변 어른들 사이에 유대가 생겨 서로 감정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실제로 부모와 아기는 마치 거울을 비추듯 서로의 표정을 보여주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나 이런 일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아기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반응한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우는 소리는 아기에게 불쾌하다. 그래서 그 소리에 아기들도 대체로 따라 울게 된다. 아기들은 자기 울음소리보다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더 많이 운다. 반면 볼륨은 같더라도 컴퓨터로 생성된 소음을 들을 때나 새끼 침팬지의 울음을 들을 때는 그만큼 울지 않는다. 다른 생명체들도 같은 종의 구성원들이 괴로워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배고픈 히말라야 원숭이는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해 레버를 당겼을 때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면 그 레버를 당기지 않으려 든다. 쥐는 공중에 매달린 다른 쥐를 내려주거나 물이 채워진 수조에 갇힌 쥐를 풀어주기 위해 막대를 누른다. 그리고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막대를 눌렀을 때 다른 쥐가 충격을 받으면 그 막대를 누르는 행동을 멈춘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오랜 기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1살 아기들은 다른 아기들이 괴로워하면 쓰다듬으며 달래준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달래는 걸 더 잘한다. 이는 더 광범위하게 실시된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의 연민과 공감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이와 유사한 행동은 다른 영장류에서도 발견된다. 침팬지는 공격받은 희생자를 팔로 감싸 안고 쓰다듬어주거나 털을 손질해준다. 반면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나눔은 연민과 이타심이 한층 더 발현된 것이다. 아이들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나눔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나눔의 정도가 급증한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과는 나누지만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자기가 한 좋은 행위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쁜 행위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판단력을 사용해서 장차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평등 편향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은 평등을 기대하고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며 그들 스스로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특정한 인간 본성의 모습과 잘 들어맞는다. 즉, 우리가 일종의 공정 본능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고난 평등주의자라는 말이다. 이를 두고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발은 이렇게 표현했다. 로빈 후드가 옳았다. 인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은 부를 확산하는 것이다. 1999년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햄은
수십 개의 소규모 인간 집단의 생활 방식을 검토한 그의 저서 숲속의 평등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이 평등주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던 것 같다. 물질적 불평등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재화는 모두가 나눈다.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는다. 지도자가 있지만 그들의 권력은 견제된다. 사회구조는 유연하고 위계적이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지위가 매우 낮은 사람이라면 이런 부족의 일원인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적어도 그곳에는 공동체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며 존중도 있을 테니까. 수렵 채집 사회의 평등주의적 생활 방식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졸개가 될 처지인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거대한 규모의 정치적 연합을 구성한다. 졸개들이 연합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우두머리 성향인 자를 끊임없이 끌어내린다. 그래서 평등주의는 실제로 기이한 유형의 정치적 위계다. 약자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강자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행동경제학 분야 연구자들은 과연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친절하고 공정하며 이타적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영리하면서도 간단한 게임들을 설계했다. 그중 첫 번째가 최후 통첩 게임이다. 발상은 단순하다. 실험실로 걸어 들어온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분배자 또는 수령자가 된다. 분배자는 $10처럼 얼마간의 돈을 받고 그 중에서 자기 마음 내키는 만큼의 금액을 수령자에게 줄 수 있다. 수령자는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두 가지 선택권만 가진다. 중요한 점은 제안이 거절되면 누구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배자는 제안하기 전에 이런 규칙을 숙지하고 있다. 이 실험은 보통 익명의 단발 승부로 진행된다. 분배자와 수령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며 다시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양측 모두 돈만을 염두에 두는 철저한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한다면 분배자는 수령자에게 가능한 한 적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령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1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며 이 게임은 딱 한 번만 하는 것이라 거절한다고 해서 더 나은 제안이 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분배자는 대개 받은 금액의 절반이나 이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너무 낮은 금액을 제안받은 사람은 이득을 포기하고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인색하게 구는 분배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거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경로 때문이다. 이런 심리 상태는 제안받은 사람의 표정이 경멸이나 혐오로 일그러지는 모습에서 읽을 수 있다. 또한 그의 뇌에서 분노와 관련된 부위가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독재자 게임을 살펴보자.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연구팀이 최초로 고안한 이 실험에서 수령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최후 통첩 게임과 똑같다. 참가자들은 돈을 받아서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다. 그럼 끝이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기로 한 만큼 돈을 가질 수 있다. 자기 이익만 따지는 행위자라면 분명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독재자 게임 관련한 연구는
100개가 넘는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주며 평균 20에서 30%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이 절반 또는 절반보다 조금 모자란 금액을 주는 등 훨씬 더 관대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최후 통첩 개인과는 달리 이 관대함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한 가지 해석이 바로 로빈후드 분석이다. 즉, 독재자가 공정심의 발로에서 돈을 준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너그럽기는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너그러운 건 아니다. 횡재로 돈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땅에서 $20를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여러분은 옆에서 걸어가던 사람 대신 여러분이 돈을 주은 게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따라 옆 사람에게 당장 $10를 나누어 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험실 안에서는 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착하게 구는 걸까? 이는 사회적 압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친절과 공정을 관찰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 상황은 사람들이 계속 관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짜여 있고 그 틀 안에서 최악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된다. 사람들이 대부분 무언가를 주는 결과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누구도 나쁜 놈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공정은 긍정적인 것을 분배하는 최고의 방법을 찾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벌과 복수, 즉 도덕성의 어두운 면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늘 서로에게 친절하다면 처벌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일은 없다. 하지만 인류학자 로버트 아드리가 지적한 바 있듯 우리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일어선 유인원에게서 태어난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속이고 죽이며 이기적 충동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간다. 나머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이런 나쁜 행동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복수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했거나 우리 가족이나 친구를 해친 자들에게 가하는 개인적 방식의 벌이다. 애덤 스미스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기술한다. 우리는 원한으로 인해 그자가 벌을 받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자가 우리에게 입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손으로 그를 벌주고 싶어 한다. 원한이 완전히 가시려면 가해자가 상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잘못으로 인해 그자도 똑같이 상심해야만 한다. 철학자 파멜라 히에로니미에 따르면 당신의 인생 이력 가운데 과거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고나 속죄, 응징, 처벌, 배상, 비난 등 이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해줄 만한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면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대접받아도 되며 그렇게 대우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사고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것, 즉 피해자의 지위를 복원해 주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차로 치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이 말로 여러분은 나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여러분이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된다. 사과가 없으면 나는 보복을 통해
내 지위를 회복하고 싶은 유혹에 굴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나를 치고 그 대가로 내가 여러분을 친다면 나는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나를 해칠 가능성은 적어진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은 누가 왜 여러분을 넘어뜨렸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이름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거나 학대하지 못한다. 심리학자들의 발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무례한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응징하는 행위를 용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폭력이 감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화가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복수는 대부분 정부가 집행하는 제3자에 의한 복수로 대체되었다. 몇 달 전 내 차의 유리창이 깨지고 안에 있던 물건이 도난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섬광처럼 한순간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문제 해결에 착수하는 최선의 길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세상에는 법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상호작용이 있다. 지저분한 가십이나 신란성 이메일만 해도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갚음하려는 성향, 즉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적절히 고통스러워하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활용한다. 안갚음이라는 주제는 고전 작품에서부터 TV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허구의 작품 속에 되풀이해서 등장한다. 우리에게 제3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최근 중국에서 등장한 인육 수색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서 공격하는 현상이다. 자칭 복수자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상자들을 물리적, 사회적으로 공격하려고 애쓴다. 그 결과 이들을 보금자리나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보복하려는 성향을 진화시켜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우리가 직접 연루되지 않은 경우로 확장할 때 발휘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해를 입기라도 하는 양 반응한다. 그러면 제3자 처벌은 복수로 축소되는 것에 더하여 공감으로까지 줄어든다. 제3자 처벌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자연스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 가령 고양이나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집단이나 부족, 연합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은 벌하고 싶어진다. 반면 가해자와 공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벌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덜하다. 미국인 가운데 네이비실 대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다는 소식에 그들을 벌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사기와 배신, 불의를 혐오하며 그런 행위가 처벌받는 것을 보면 기쁘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도 그렇다. 하지만 정의의 필요성이 아무리 명백해 보일지라도 사회의 존속을 위해 정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영유아는 대부분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지 않는다.
그 시기에는 대개 갈등을 해결하고 잘못한 자를 벌하는 강력한 존재, 리바이어던이 있다. 가령 부모나 보모, 선생님이다. 그러다가 유년기 중반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때 아이들은 고자질하면 안 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황량한 서부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2살 아이들은 누가 때리면 울거나 도망가거나 어른을 찾으면 된다. 그들은 보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거의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영유아들은 무척 공격적이다. 실제로 일생 중 물리적 폭력 발생 비율을 측정하면 2세 무렵에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끔찍한 2살 아이의 손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영유아들이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하지 않고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살 배기가 어른의 신체 능력을 지닌다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 전부와도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우리 안중에 없다. 에밀리 디킨슨의 표현처럼 영혼은 자기가 속할 사회를 선별한다. 그런 다음 문을 닫아버린다. 심지어 아기들도 그렇게 구별한다.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고 묻는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그리스도가 그 말이 옳다고 하자 율법학자는 다시 질문한다.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우화를 들려준다. 한 남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예리코로 가는 길에 강도떼를 만났다. 그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그에게 상처를 입힌 다음 반쯤 죽은 상태의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 후 우연히 한 사제가 그 길을 지나갔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본 사제는 길 반대편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다. 그는 쓰러져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더니 마찬가지로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던 한 사마리아인은 달랐다. 그는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고 연민을 느꼈다.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아준 다음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그리스도는 율법학자에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그 피해자의 이웃이냐고 묻는다. 율법학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말한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교훈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할 때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전통적인 윤리적 경계를 무시하라는 명령이 분명하다. 민족성이나 공동체 등 전통적 이웃의 범주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이방인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웃이 되고 따라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급진적인 태도다.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회에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닿는 범위는 우리와 아는 사이의 이웃들까지만이다. 지리학자이자 작가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파푸아 뉴기니의 소규모 사회에서는 다른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자기 영토를 벗어나는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불과 몇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더라도 자살 행위와 같았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이런 공동체들의 생활 방식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많은 점에서 이들 공동체가 현대 사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원시 부족들은 대부분 숲에서 경쟁 부족의 인간을 마주치면 가지고 있던 무기로 그를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느낀다. 물론 노골적인 폭력은 극단적인 반응이겠지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연민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과 혐오, 증오를 유발한다. 1954년 쉐리프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2명,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안정적인 가정 출신의 중산층 백인 소년들을 오클라호마의 로버스 동굴 주립공원 여름 캠프에 초대한다. 소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별로 오두막에서 따로 지냈다. 각 그룹은 서로 상대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캠프 첫 주에는 그룹별로 주변을 탐험하고 게임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룹명은 각각 방울뱀과 독수리로 정했다. 쉐리프는 캠프 관리인인 척하면서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상대방 그룹을 직접 보지도 않고 들은 이야기만을 바탕으로 검둥이 캠퍼라고 부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연구자들이 두 그룹을 시합에 붙이며 이들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상당히 악화한 상태로 서서히 변해갔다. 이 작은 두 사회가 뚜렷이 구별되는 각자의 풍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방울뱀은 욕을 남발했고 독수리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들은 각자 깃발도 만들었다. 식당에서 같이 모여 먹는 것도 반대했다. 게다가 모두 백인이었는데도 인종차별적 욕설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설문지 조사 결과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룹원들이 적보다 더 강하고 빠르다고 답했다. 방울뱀이 몇 번의 시합에서 이긴 다음 독수리가 방울뱀의 깃발을 훔쳐 불을 붙인 뒤 새까맣게 타고 남은 깃발을 내걸어 보였다. 그러자 방울뱀이 보복에 나섰다. 독수리가 저녁을 먹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의 오두막을 부숴버렸다. 쉐리프는 다음 실험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엔 두 그룹을 단결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였다. 밥을 같이 먹거나 영화를 같이 보는 등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를 도입했다.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수수께끼처럼 잘려나가자 마침내 아이들은 단결했다. 공통된 명분, 어쩌면 공동의 적이 등장하면서 둘로 나뉘었던 파벌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로버스 동굴 실험은 불과 몇 주 만에 서로 물어뜯는 공동체를 탄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은 실험실 밖에서도 확인된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뒤바뀌었다. 진보적이고 예술적이라 여겼던 일본인들은 교활하고 기만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교활하고 기만적이라 생각했던 중국인들은 언행을 삼가고 격식을 차리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인들은
1942년에 미국인들과 함께 히틀러에 맞서 싸울 때는 용감하고 근면하다고 여겨졌지만 냉전이 시작된 1948년에는 잔인하고 거만한 사람들로 인식이 바뀌었다. 실제로 누군가를 외집단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매우 낯선 외집단 구성원들에게는 질투나 후회처럼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겨지는 감정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야만인 또는 잘해야 어린아이로 보는 셈이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무리를 편해야 한다. 가장 끈끈한 유대는 친족 관계다. 그동안 가족으로 묶인 특별한 끈을 풀고 국가나 교회 같은 다른 집단이 가족을 대신하려는 온갖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혐오는 악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어떤 집단을 소멸시키거나 소외시키고 싶다면 바로 이 감정을 끌어내야 한다.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나치가 어떻게 유대인 수감자들을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들려준다. SS 친위대는 남녀 할 것 없이 플랫폼과 철로 한가운데 가능한 한 어디서든 쪼그리고 앉아 볼일을 보는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재미있어 했다. 독일인 승객들은 대놓고 혐오감을 표현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야. 더 일상적인 방법은 상상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꾀지지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다. 나치처럼 비유를 사용해도 된다. 그들은 유대인을 독일 남성의 깨끗한 몸속에 사는 더러운 기생충이라고 묘사했다. 혐오 대상이 되는 집단은 흔히 쥐나 바퀴벌레 같은 혐오스러운 생물과 비교된다. 이것은 아르메니아인, 투치족 등을 상대로 모든 집단 학살에서 사용된 수사법이다. 공감은 사람들이 더 배려하게 만든다. 공감은 연민과 염려, 이타심을 북돋운다. 혐오는 정반대 효과를 준다. 혐오는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그보다 더하게 만든다. 혐오에는 잔혹함과 인간성 말살을 선동하는 힘이 있다. 혐오감을 일깨우는 일은 쉽다. 음식을 담아둔 밀폐 용기를 연다고 상상해보자. 냄새를 잘 맡아보니 안에 있는 햄버거가 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순간 메스꺼움을 포함한 특정한 느낌을 느낀다. 이런 느낌이 들면 특별한 표정이 동반되면서 저리 치워버려야겠다는 열렬한 욕구가 뚜렷이 생긴다. 냄새 맡기도 만지기도 당연히 먹고 싶지도 않다.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여러 문화를 비교 관찰한 결과 사는 곳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피나 피 흘린 모습, 토사물, 대변, 소변, 썩은 살에 역겨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물질들은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우리 몸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온갖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뚝뚝 떨어지고 줄줄 흐른다. 역겨운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다. 대변, 소변, 고름은 참으로 고약한 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정액과 타액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흥미롭게도 몸에서 나오는 물질 가운데 혐오를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눈물이다. 눈물은 투명하고 액체 상태이며 들러붙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냄새가 없으며 깔끔한 맛이 나는 탓에 혐오 물질들이 지니는 물리적 특성이 없어서 혐오스럽지 않은 것이다. 혐오가 일종의 적응이라면 무엇을 위한 적응인 걸까? 가장 대중적인 설명은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혐오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혐오를 뜻하는 영어 단어 disgust는 나쁜 맛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매우 광범위한데 그중 일부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해야만 한다. 혹자는 음식을 바탕으로 한 이론은 불완전하며 혐오는 우리에게 더 일반적으로 병원균과 기생충을 피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인류학자 발레리 커티스 연구팀은 인터넷으로 165개국 출신의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미지에 혐오감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질병 가능성이 보이는 사진들이 특히 역겨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령 고름과 염증이 있는 피부 병변 사진이 깨끗한 화상 사진보다 역겹다고 여겨졌다. 또한 이 이론은 씻지 않은 낯선 사람의 냄새가 왜 그토록 역겨울 수 있는지 그 이유도 포착해낸다. 이유는 깨끗하지 않은 건 질병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혐오감이 진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질병 예방이 맞다면 사람이 혐오스러운 건 자연이 뒤따르는 수순이다. 우리는 질병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핵심 혐오를 유발하는 모든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소변과 대변 사이에서 태어난다. 혐오는 공감과 정반대다. 혐오는 대개 밀어내고 싶은 마음, 즉 반감으로 이어진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인간임을 인식하게 만들지만 혐오는 상대방을 인간성이 결여된 보잘것없고 역겨운 존재로 생각하게 만든다. 세상과 실험실에서 얻은 일치된 결론은 명백하다. 혐오가 우리를 더 못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어떤 경우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돕기도 한다. 우리의 도덕성이 향상된 건 인간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독창성이 낳은 결과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도덕적이었던 아기들을 매우 도덕적인 어른으로 변화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대단한 도덕적 동기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선행을 흉내내는 방법만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로버트 젠슨과 에밀리 오스터에 따르면 인도 농촌 마을에 케이블 TV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취학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여성을 때리는 행위를 예전만큼 사람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게 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줄어든다고 한다. 젠슨과 오스터는 그 이유가 비교적 국제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드라마에 노출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브라질과 탄자니아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국 많은 도덕적 직관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왜 잘못인지, 목발 짚은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이 왜 좋은 일인지 등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지 않는다. 피터 싱어는 모든 종교와 모든 도덕 철학에는 공평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공평은 다양한 형태의 황금률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 라고 명했으며 랍비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 전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다 라고 했다. 공자는 도덕성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성의 핵심을 이렇게 제시했다. 내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 법칙이 되는 경우에만 그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존 롤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려면 우리가 무지의 장막 너머에 있고 종국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인은 진화를 통해 공감과 연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 심지어 정의와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초보적인 이해력을 갖춘 도덕적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악의로만 그치지 않는 그 이상의 존재다. 우리의 도덕성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즉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은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발달이 진행되는 동안 발현된다. 이는 우리의 연민,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훌륭한 추론 능력의 산물이다. 지금까지 선악의 기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 두 가지는 첫째,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도덕심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도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발전한 데에는 뛰어난 두뇌와 이성의 조화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유달리 뛰어난 두뇌가 발전한 배경으로 사회적 협력을 꼽습니다. 서로 어울려 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도나 기분, 감정을 유추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커다란 두뇌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필요하듯이 다른 개체와 복잡 다단한 관계를 맺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동물과 비교해서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뇌가 점점 더 커지고 지금의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꿀벌이나 개미처럼 개별적으로 살 수 없고 집단을 이루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집단적 동물입니다. 도덕심은 이러한 집단이 잘 굴러가기 위한 윤활유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협력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타인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도덕심 혹은 도덕적 본능입니다. 정 중에 제일 무서운 정은 빈정입니다. 사람의 빈정을 상하게 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빈정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이 나에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최소한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 협력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오늘 소개한 책의 내용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우리에게는 타고나는 도덕심도 있고 학습되는 도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에 기록된 타고난 도덕심은 오랜 시간 여러 세대에 걸쳐 학습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의도에 바탕한 선택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나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타고난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삶은 무질서해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지요. 사유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조금씩 더 바람직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내 정신이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 내 정신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인간이 직면한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것뿐이죠.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